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 PPL로 치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치킨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라아게라고 치킨 비슷한 거는 있는데 그때가 특히 코로나여서 한국 치킨 먹고 싶은데 한국에 못 가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화장품 2022년에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프랑스가 1위였는데 그거를 제쳐서 한국이 1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나리카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9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7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냈는데, 제목 그대로 일본에 대한 책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유행을 좀 따라갔는데 요즘은 반대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따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패션이나 문화 등에서 한국 문화를 선호하거나 따라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젊은 세대는 K-POP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K-POP 아이돌을 좋아하다가 그 아이돌을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패션, 화장 같은 거는, 메이크업 같은 거는 되게 한국처럼 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구별이 갔는데 이제는 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 사람들 패션이든 화장, 메이크업 같은 거를 한국 사람처럼 하면 진짜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 느꼈던 거는 MBTI가 한국에서 한 코로나 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조금 조용했다가 2, 3년 전쯤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약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 세대까지 되게 40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완전히 젊은 세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K-POP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K-POP 아이돌들이 그걸 하니까 자기들도 하게 되고 그게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일본에서 유행하면 몇 년 있다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반대인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소비 영향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한국 제품들도 좀 선호가 많이 되는 편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는 드라마에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 PPL로 치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치킨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라아게라고 치킨 비슷한 거는 있는데 그때가 특히 코로나여서 한국 치킨 먹고 싶은데 한국에 못 가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 영향으로 음식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 최근에는 화장품 2022년에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프랑스가 1위였는데 그거를 제쳐서 한국이 1위가 됐어요. 저도 진짜 이거는 믿기 힘든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유학했을 때는 역시 화장품은 일본이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일본 유학생끼리 화장품 떨어지면 일본에 사러 가고 막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여행 오면 한국 화장품 사가는 게 싸서 저렴해서 좋다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진짜 질이 좋다,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되게 좋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일 수도 있고 K-POP 아이돌일 수도 있는데, 화장품이 제일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화장품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게 그런 기능성이나 가격 이런 것도 좀 선호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이라던가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한국에서 시작한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없었던 화장품이 자꾸 한국에서 나오고, 그런 게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은 한국 화장품 쓰고 계시는, 야, 이거는 진짜 좋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쿠션 파운데이션 처음 썼을 때는
와,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그 이후로는 계속 쓰고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 특히 한국에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사실 뭐 태어났을 때부터 한류 붐이었으니까 뭐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케이팝 아이돌도 그렇고 되게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멋있다? 한국이 귀엽다? 세련됐다?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 국내 아이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 국내 아이돌을 좋아했었는데, 이건 뭐 유튜브의 영향도 많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이돌이 하면 케이팝 아이돌처럼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본에도 아이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케이팝 아이돌이 좀 인기를 얻으면서 존재감이 없어졌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하면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K-pop 아이돌 내에 일본인 mem버가 껴있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일본인 멤버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또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큰 계기가 저는 트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3명 일본 멤버가 있잖아요. 일본인 멤버가. 그래서 특히 그 일본인 멤버가 인기가 많거든요. 이게 되게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일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좀 웃긴 얘기지만 아마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기대치가 있는 건지 친근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케이팝 아이돌 중에 일본인 멤버가 특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해서 한국에 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일본 서점에 혐한 전문 서적 코너가 있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나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2010년대는 정말 혐한 분위기가 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아사히신문 도쿄 본사에 근무할 때가 2015년, 16년가 그때쯤인데 그때는 신효구보라고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하면 혐한 심의,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혐한 심의를 너무 많이 해서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잔사를 방해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한류가 죽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혐한 분위기가 되게 대단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에 가면 혐한 책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 게 뭐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팔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프리랜서 기자가 되니까 또 한국에 있으니까 혐한 기사를 써달라고 말로는 안 하지만 이런 기사를 써달라는 게 내용을 보면 한국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네, 뭐 저는 그런 요청이 와도 다 거절했지만 이게 이렇게 쓰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죠. 네, 근데 저는 분위기가 바뀐 건 2020년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한국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그리고 그때쯤 해서 또 기생충 번준호 감독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 했잖아요.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좀 멋있다? 되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BTS가 유엔에서 연설했다. 막 그런 것들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한국 문화가 엄청 진짜 멋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그때쯤 해서 혐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때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한일 관계가 조금 개선됐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점에 혐한 코너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던 혐한이 사라진 데에는 말씀하신 K-pop 영향이 제일 컸을까요? K-팝도 한몫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기생충이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분위기가 바뀐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데 K-팝 팬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그런 한일 관계나 막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건 안 좋건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어른들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호감을 느끼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사라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매체에서 나온 표현인데 일본에서 한참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가 있을 때 엄마가 겨울연가 가을 동화를 보기 시작했다가 아빠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자녀들은 한국 아이돌 트와이스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온 흐름이 정말 그 말처럼 좀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뭐 윤사마 열풍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져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상화 붐은 1차 한류 붐이라고 해서 2003년, 2004년쯤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2차는 뭐 don반신기, 카라, 소녀시대 같은 K-pop 붐으로 넘어가고 근데 한 번 완전히 꺼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때쯤 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전체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그때쯤 그러니까 혐한이라는 말이 혐한류거든요. 한류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눈에 띄었던 거는 프리티비 방송국 앞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일본 TV인데 한국 드라마나 K-pop 아이돌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류가 좀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그만해라는 게 혐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2012년 막 그때쯤이어서 저도 방송국 지인들이 많으니까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면 스폰서 문제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봐왔던 사람, K-pop 아이돌 좋아했던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계속 좋아할 텐데 그래도 스폰서들이 싫어하니까 못한다 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라졌어요. 한번 진짜 TV에서 거의 못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2017년쯤에 BTS, 트와이스가 다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때부터 그 한일 관계랑 별로 상관없이 3차 붐이라고 했는데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한일 관계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었고 2020년쯤에 4차 붐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류 팬은 1차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고 그리고 아빠, 중년 이상 남성이 제일 관심이 없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엄마와 딸이 같이 콘서트 가고 막 한국에 여행 오고 근데 아빠는 관심이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한류 엔터테인먼트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일본은 아이돌도 그렇고 약간 아마추어를 좋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그 모든 면에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소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면 순수 문화 그런 걸 선호했었잖아요. 일본은 뭐 미스테리라던가 추리 소설 막 그런 대중적인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아이돌도 약간 그 완벽하게 막 춤도 잘 추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런 아이돌보다는 그러니까 AKB처럼 친근감이 있는 그 만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게 일본에서 좋아하는 아이돌이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유튜브로 많이 보게 되는 한국 K-pop 아이돌들이 뭐 춤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K-pop 아이돌들은 뭐 연습생 기간도 길고 엄청 훈련 많이 받고 그 중에서 다 데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또 데뷔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데뷔했을 때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일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일본 아이돌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좀 혐한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일본 젊은 세대가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좀 바로잡으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경향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국 분들이랑,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내면서 북토크라던가 강연 같은 걸로 한국 분들, 독자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게 진짜 오해가 있구나 싶었던 게, 진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한일 간 역사에 대해 진짜 몰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에 대해 아냐고 인터뷰하면, 그거 뭔데요? 막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깊이 있게 모른다가 아니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역사 인식이 뭔가 왜곡됐던 게 좀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없고, 뭐, 그나마
그래도 케이팝을 좋아해서 뭐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에 온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일 간 역사를 새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알게 되고, 뭐 생각이 바뀌고 막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혐오안이 사라진 이유가 뭐 역사 인식이 좀 바로잡아서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는 편인가요? 원래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도 한데, 이거는 뭐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일본은 거의 근대 이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를 가르칠 시간 없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다가 그냥 에도 시대 끝날 때, 막 메이지 시대 시작하는 때쯤 오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가 막 일본 역사 통째로 잘 안 배워요. 근데 거기에 한국 식민지 시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피하려고 피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